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년 만에 4.2%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거주민 4명 중에 1명 정도만 주택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 집 장만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15일부터는 전면적인 경제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외선거에 우편 투표를 도입하고 투표소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입니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3일째 계속됐습니다. 자칫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해외 한인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1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무려 4.2%나 무섭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전보다 0.8%나 상승했습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해 전에 비해 4.2%나 급등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건 2008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한 달 전인 3월과 비교해서도 0.8%나 올랐는데 이는 당초 시장의 전망치인 0.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에 휘발유, 월세, 집값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Salmon it went up $2, like from $10.99 to $12.99. That's kind of high. And today these grapes are $4.99. They usually run $3.99. That's high. 유통업계에선 이런 물가 상승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인플레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months ago, chicken cutlets cost 89 cents a pound. They're up to $2 a pound now. So that's more than double. It's ridiculous. Not going to come down anytime soon. 인플레 공포에 기술주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전날 대비 2% 넘게 급락했고 다우 지수도 2% 가까이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장바구니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솔린 가격, 식료품비, 그리고 우버 택시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코로나 고통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물가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이어온 남가주 가솔린 가격. 오늘 조사된 남가주 가솔린 평균 가격은 $4 16센트였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9일이나 연속 상승하며 올해에만 93센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많이 체험하죠. 전에는 한 5, 60불이면은 다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 거의 100불 돈 들어가니까 많이 부담되고요. 뭐 사실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죠. 뭐 그렇다 해서 뭐 가스 안 넣으면 차가 안 가는 거니까 좀 심각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가가 물론 뭐 지금 더블 이상 오르고 많은 한인들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가솔린 가격도 문제지만 음식과 식료품의 가격 상승세는 더욱 심각하다는 하소연입니다. 소득은 일정한 상황에서 오른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일상화됐습니다. 네, 요즘 어디 밖에서 나가서 먹는 것도 조금 생각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어디 다니기도 좀 그렇고 아낀다고 아껴도 조금 힘든 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걱정이지만 경제가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앞으로가 더욱 우려된다는 겁니다. 예, 가스비보다 사실은 음식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정말로 실감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거 사실이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4월의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나 급등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내 집 장만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남가주 지역 주민 4명 중에 1명 정도만이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 소식은 이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거주민 4명 가운데 단 1명만 주택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주택 중간 가격은 68만 달러로 월 페이먼트를 계산하면 3,100달러입니다. LA 카운티 재산세 1.16%와 주택 보험료까지 합치면 월 페이먼트는 3,766달러로 뜁니다. 더구나 콘도는 관리비까지 있기 때문에 500달러 정도를 더하면 월 페이먼트는 4,000달러가 넘습니다. 플러스 프로퍼티 텍스하고 인슈런스를 생각하면 3,000불, 3,000불 조금 넘으니까 average income는 15만 불에서 25만 불, 30만 불 사이의 집들 사는 분들이에요. 연소득이 최소 12만 달러가 넘어야 70만 달러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LA 카운티에서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70만 달러대 주택은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밑으로는 가눌 수 있죠. 사우스 센트럴 쪽으로 더 밑으로, 그리고 또 스페니쉬 동네는 그런 데는 있죠. 근데 거기는 집들은 30년, 50년 이렇게 된 집들도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는 1분기 LA 주택 구매 능력 지수는 25%로 4명 가운데 1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27%로 지난해 1분기의 35%보다 8% 감소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housing affordability. LA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경제학자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구매 능력 지수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15일부터는 대부분의 코로나 규제나 의무 사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6월 15일부터는 전면적인 경제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밀집된 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영웅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마스크 의무화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월 15일은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의 전면적인 경제 재개방을 예고한 날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대규모 집회 등 밀집된 환경에서만 마스크를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지침은 준비하고 있지만 회사나 업소에서 의무사항이나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사람들이 붐비는 행사가 아닐 경우 야외에서 꼭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오는 6월 15일을 경제재개방 목표일로 발표했을 때도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텍사스와 미시시피주 등은 이미 지난 3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빠르면 내일부터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의 백신 예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국 FDA가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화이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100%에 가까운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백신 예약은 캘리포니아주 백신 예약 사이트인 마이턴 사이트에서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네, 백신 거부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는 물론 지하철역에서도 백신 접종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무료 교통카드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뉴욕 지하철역 중에서도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맨하튼의 펜스테이션이라는 지하철 역사입니다. 보시다시피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간이 천막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일부터는 예약을 할 필요 없이 누구나 그냥 찾아오면 굳이 뉴욕에 살지 않아도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7일간 사용 가능한 무료 교통카드까지 나눠줍니다. Why wouldn't you do it? No excuse. You're walking there anyway. It's Johnson & Johnson one shot. You don't have to schedule a second shot. 지하철역뿐이 아닙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타임스퀘어에도 이렇게 무료 백신 접종소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약할 필요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와서 기다릴 필요 없이 공짜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뉴욕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백신을 놔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으러 오갈 때 공짜 교통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er and Lyft are both going to offer everyone free rides to and from vaccination sites. I think that is really stepping up.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맞히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이든 대통령. 하지만 아직 접종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데다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가운데 확실히 맞겠다는 사람은 11%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각종 유인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와 한국 업체 간의 위탁 생산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먼저 골란 기자입니다. 국내 업체와 미국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가 위탁 생산 계약이 임박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계약 발표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첫 정상회담 전이 유력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계약 과정은 모더나와 국내 업체들의 개별 협상, 또 한미 정부 차원의 논의,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더나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돈을 백신 개발 지원금으로 받아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합니다. 앞서 SBS와 인터뷰한 톰 프리덴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We're talking with Moderna and trying to push them to do this kind of work. 모더나와 계약이 체결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 등에 이어 국내에서 생산하는 네 번째 코로나 백신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위탁 생산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미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미국 일정 중 미국 제약사와 대대적인 백신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를 미 의원 등을 통해 들었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 기간 중 앞서 계약한 화이자 백신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받아오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위탁 생산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업체는 원액부터 생산하는 방식, 모더나는 원액을 제공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계속해서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RNA 백신 제약사 모더나는 전 세계 업체 3곳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백신 첫 단계인 원액부터 생산하는 계약을 맺은 곳은 A사뿐, B와 C사는 원액은 모더나로부터 받고 완제품 가공과 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원료가 부족해 원액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B와 C사의 위탁 생산은 중단됩니다. A사도 한계는 있습니다. mRNA 백신의 최고 핵심인 원액을 안정적으로 포장하고 운송하는 기술은 이전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모더나와 국내 업체가 위탁 생산 계약을 논의했는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국내 업체는 원액부터 만드는 위탁 생산을 원했는데 모더나 측은 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액부터 생산하도록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기술 유출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BS를 처음부터 기술 이전하는 것을 풀어야 되는 많은 법적인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자체를 전체적으로 오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국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 현재로선 원액을 공급받는 완제품 방식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원액부터 만드는 방식으로 계약하면 백신 물량 확보와
앞으로 자체 개발에도 유리합니다. 게다가 백신의 생산량과 판매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센스 계약은 위탁 생산 방식과는 별도로 계약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제약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세부 물량 공개는 자칫 계약 위반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기사에는 이달과 다음 달 주별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몇 회분씩 들어오는지 구체적인 숫자가 담겼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직후 행안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비밀유지협약 위배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행안부 장관이 발언한 게 아니고 실제 계획과 다르다면서도 혼선을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비밀유지 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해당 제약사들도 우려를 표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의 총 공급량과 첫 도입 일시, 기간은 공개해도 가격이나 세부 도입 일정, 물량은 비밀 유지 협약 대상이어서 제약사가 허락해야 공개 가능합니다. 협약을 어겨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돼도 대금은 내야 합니다. 백신 도입을 지금 경쟁하고 있는 다수 국가들에 대한 갈등을 좀 최소화하려는 제약사의 요청이 반영된 협약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당국이 불확실한 정보를 흘려 혼란을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국내 제약사가 8월부터 백신을 대량 생산할 거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엔 입을 닫아 억측과 혼란을 불렀습니다. 정부는 정보 관리와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백신 정보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적절한 시점에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재외투표소를 확대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방식과 투표 장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소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재 선거법은 해외 한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은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무장 조직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3일째 이어졌습니다. 거주 지역까지 서로 공격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입니다. 잇따른 굉음과 함께 고층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으로 가자 지구에 있는 13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붕괴된 겁니다. 근처에 있던 9층짜리 주거용 건물도 폭격을 당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들을 동원해 대대적 공습에 나선 가운데 민간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يعني ما كانوش لا عاملين إشي ولا مذنبين ولا أي حاجة أطفال زي ما أنت شايف. 즉각 보복에 나선 하마스도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향해 수백 발의 로켓포를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하마스가 쏜 로켓포는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에 대부분 요격됐지만 일부는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충돌로 팔레스타인에서 43명, 이스라엘에서는 5명이 각각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보복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חמאס והג'יהאד האסלאמי שילמו, ואני אומר לכם כאן, ישלמו דמם בראשם. بدهم يصعدوا المقاومة جاهزة. بدهم يوقفوا المقاومة جاهزة. هذه رسالة أوصلناها.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없는 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전투기를 동원한 강력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사령관이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과 연기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한 건물에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이 가해진 겁니다. 계속된 공습으로 가자 지구 도시 곳곳에선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사망자 가운데 하마스의 바셈 이사사령관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이사사령관은 지난 2014년 이후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하마스 지도부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보복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스데로트의 아파트에 하마스의 로켓포가 적중해 6살 아이가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Well, it was a really scary night. My friends who live in remote places were even more scared, but they're used to this reality of missiles being fired from the Gaza Strip. 사흘째 이어진 충돌로 팔레스타인에서 최소 56명, 이스라엘에서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하마스가 발사한 800여 개의 로켓포.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요격 시스템으로 대부분을 격추시켰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10년 내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이스라엘이 미국 지원을 받아 개발한 요격체계 아이언돔. 요격미사일 20발씩 들어가는 발사 차량 석대와 레이더, 사격 통제장치 등으로 한 개 포대가 구성됩니다. 한 발당 5천만 원인 요격미사일은 단거리 로켓을 고도 10km 이하에서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공습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800발 넘는 로켓이 날아갔는데 아이언돔은 이 중 90%를 맞췄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월 아이언돔이 10년 동안 로켓 2,400발을 요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요격 시스템이라 하마스 로켓과 유사한 북한 방사포 요격에도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단체인 하마스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을 막기엔 한계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 번에 수십 발을 쏠 수 있는 방사포 5,500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방사포 전력이 너무 강해서 아이언돔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도입을 검토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맞춤형인 한국판 아이언돔과 함께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사용해 이중 방어막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날아오는 방사포탄을 요격하는 한편 원점인 방사포 갱도를 유도 무기로 타격하겠다는 구상인데 2030년대 초반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러시아에서도 징후 범죄로 보이는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9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따라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일부 학생은 창문을 깨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안에선 총성과 폭발 소리가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공화국 수도 카잔에 있는 초중고 통합학교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중학교 교실로 들어가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마구 총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Один взрыв, два, может один, ну хлопок такой сильный был. Вообще мы подпрыгнули, обычно думаем, что КамАЗ когда приезжает. 당시 학교에는 700여 명의 학생과 70여 명의 교사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범인의 총격으로 학생 7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긴급 출동한 보안 요원에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19살의 이 학교 졸업생으로 소총과 실탄 150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행 전 SNS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총격 계획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를 징후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선 18살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
사냥용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휴양도시 소치에 머물던 푸틴 대통령은 급히 모스크바로 돌아와 관계 당국에 민간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 종류에 대한 법령을 새로이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는 언제쯤 물가가 잡힐까? 코로나가 물러가니 물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서민들에게만 고통은 집중됩니다. 중동 지역에는 또 전면전으로 번질 위기라고 합니다.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세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짙어집니다. 그나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